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읽어내며 붓과 펜으로 시대의 경계를 허물었던 영원한 관찰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술과 과학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강물을 하나로 합쳐낸 이가 있습니다. 그가 붓을 들면 화폭에는 사람의 영혼을 꿰뚫는 눈빛이 살아났고, 그가 펜을 들어 도면을 그리면 수백 년 뒤에나 실현될 비행기계가 종이 위에서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르네상스적 인간의 전형이자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천 장의 노트를 넘겨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멈추지 않는 호기심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물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휘어지는 이유, 새가 날개로 공기를 누르는 방식, 사람의 근육이 움직이는 세밀한 구조, 그리고 빛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미묘한 원리까지. 그에게 세상은 매 순간 풀어야 할 아름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 담긴 신비로운 깊이나 최후의 만찬 속에서 포착한 인간 감정의 극적인 순간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했던 한 인간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탱크와 잠수함, 심지어는 인간이 하늘을 나는 꿈을 종이 위에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는 묵묵히 자신의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함을 쫓으면서도 스스로는 미완의 상태로 머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452년 4월 15일 피렌체 외곽의 빈치 마을의 작은 돌집에서 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증인 세르피에로와 농부의 딸 카테리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시작부터 평범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년의 이마에는 사생아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의 존재는 환영받기보다는 침묵과 외면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소속감에 대한 결핍은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세상의 색을 조금씩 눈에 담을 무렵에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 서서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조부 안토니오와 삼촌 프란체스코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가문이 대를 잇거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어려운 처지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반항도 하지 않은 채 낡은 신발 끈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부모의 온기를 잃은 아이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빈 곳을 만들었습니다. 학문의 문턱 또한 소년에게는 높았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글을 배우고 라틴어를 익히며 지식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신성한 학교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소녀는 서당의 나무 창문 너머로 또래 아이들이 라틴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언어의 리듬은 소년에게 박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식의 세계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넘을 수 없는 성벽과 같았습니다. 창틀을 쥐고 있던 소년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갔고, 가슴 속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세상의 불공평함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길이 저들과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소년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정규 교육에서 소외되어 마을 주변을 겉돌던 소년의 손을 삼촌 프란체스코가 잡아주었습니다. 삼촌은 소년을 좁은 마을 밖의 넓은 세상으로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밤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하게 얽힌 빈치 마을 외곽의 깊은 숲이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과 발끝에 닿는 이끼의 촉감은 소년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어려운 라틴어 대신 숲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새들의 노래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연은 소년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저 넉넉한 품으로 상처 입은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비로소 소년은 사람들에게 눌려있던 진짜 모습을 숲의 공기 속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 대신 자연의 넓은 품에 안긴 소년은 숲속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들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소년은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뭇잎 위를 기어가는 딱정벌레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단단한 등껍질에 비치는 초록빛 무늬와 공기의 흐름에 따라 떨리는 더듬이의 섬세함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면받고 버림받아 텅 비어있던 소년의 마음은 이제 살아있는 만물을 향한 순수한 궁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매일 변하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결의가 소년의 눈망울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위대한 천재로 기록될 한 관찰자가 자신의 눈을 뜨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빈치의 숲은 소년에게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어느 날 숲속 개울가에서 물이 바위와 부딪히며 소용돌이를 만드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나뉘고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양새는 소년의 눈에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가진 기하학적인 무늬로 보였습니다. 그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그 흙바닥에 소용돌이의 궤적을 그대로 옮겨 그렸습니다. 이것은 소년이 처음으로 시도한 자연의 원리를 시각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무렵 소년은 숲속에서 죽게 된 낡은 짐승의 뼈 하나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쓸모없는 잡동사니라 여겼지만 소년은 그 뼈의 마디와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지렛대의 원리를 그 작은 뼈 조각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이 걸을 때 어떤 근육이 수축하고 어떤 뼈가 몸을 지탱하는지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시기 소년은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 조각에서 조개껍데기 화석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왜 바다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는지 그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수 때문일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 이곳이 바다였던 것일까? 그는 정해진 답을 배우지 못했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의 틀에 갇히지 않았던 소년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스스로 지식을 쌓아 올렸습니다. 숲에서 보낸 시간은 소년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나뭇잎의 인맥과 새의 날갯짓, 바람의 방향까지도 그는 모두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 소년은 바닥의 흙이나 돌판을 화폭 삼아서 그가 본 것을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습관은 이후 그가 피렌체로 떠나기 전까지 단단한 뼈대가 되어 그의 영혼을 지탱했습니다. 빈치의 숲은 소년에게 소속감이 없어도 괜찮다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소년은 이미 숲의 공기와 바람을 통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탐험은 훗날 그가 예술과 과학이라는 두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될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1466년 14살이 된 소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렌체로 향했습니다. 빈치 마을의 숲을 벗어나 거대한 성당의 돔이 내려다보는 도시 피렌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은 당시 예술과 기술이 공존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소년이 들어간 곳은 당대 예술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이었습니다. 공방은 단순한 그림 연습실이 아니었습니다. 건축과 설계, 조각,
그리고 회화가 어우러지는 실험실이었고 소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기름과 색가루가 섞인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곳곳에서는 금속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과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습생이었던 소년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붓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딱딱한 돌절구에 광물을 갈아 안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바닥을 닦고 묵묵히 안료를 갈아내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잡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과정에서 사물이 어떻게 색을 입고 변해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투박한 돌이 고운 가루가 되어 물감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며 그는 물질이 가진 본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공방에 다른 이들이 잠든 시간, 소녀는 촛불 하나를 켜두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공방에 쌓여있는 기하학 서적과 설계 도면들은 소년에게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학문에서 소외되었던 소년은 이제 그림과 숫자를 통해 세상의 원리를 익혔습니다. 선을 긋고 각도를 재고 비례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인체의 뼈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빛이 둥근 물체에 닿아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지를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정교하게 기록하는 일은 소년에게 더 없는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의 제자들 사이에서 옷주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캠퍼스 앞에서 붓을 멈춘 채 고민하고 있었지만 소녀는 숯 조각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굴곡을 단 몇 번의 선으로 구현해냈습니다. 그가 그려낸 옷감의 명암과 질감은 공방의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집요한 관찰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베로키오의 그늘에서 점차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 또한 소년이 가진 재능의 깊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그려낸 천사의 모습이 스승이 평생을 바쳐 그린 그림의 일부보다 더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소년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평탄한 화가의 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14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년은 이미 사물의 이면을 보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예술의 전당에 입성했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자비를 하며 기초를 다졌던 소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피렌체의 공방에서 밤을 지새우던 소년의 눈동자 속에는 캠퍼스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화폭 앞에 서게 됩니다. 1472년 20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화가 조합에 이름을 올리며 독립된 예술가로서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베로키오의 공방을 벗어난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피렌체라는 도시는 예술가들에게 그저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건축과 과학, 수학과 철학이 뒤섞여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지적 교차로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화려한 성공을 보장하는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완성이라는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탐구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대의 레오나르도는 화폭 앞에 설 때마다 대상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구조와 원리를 파헤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표정을 그릴 때 그는 단순히 눈과 코의 위치를 맞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피부 아래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그 감정이 진실하게 드러나는지,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어떻게 맺혀야 입체감이 살아나는지를 끝없이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그림은 눈앞의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남긴 작품 중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진 것은 스승 베로키오와 함께 작업했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20살의 레오나르도는 그림의 왼쪽 구석에 자리한 어린 천사의 모습을 맡았습니다. 그가 그려낸 천사의 얼굴은 당시의 화풍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결은 부드러운 빛을 머금었고 눈빛은 깊고 오묘한 생명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천사를 보며 스승의 붓질보다 한층 앞선 감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본인에게 이 작품은 완성을 향한 갈증을 확인하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의뢰받은 그림들 대신 미완성 상태의 밑그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림을 기다렸지만 레오나르도는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때까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보며 자연이 보여주는 완벽함에 비해 인간의 손으로 그린 화폭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생각했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도달하려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탐구를 멈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20대 후반이 되던 무렵 산 도나토 스코페토 수도원으로부터 대규모 재단화를 의뢰받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을 담는 아주 큰 규모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밑그림을 그리고 인물들의 배치와 원근법을 수없이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림 전체를 조화롭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말의 근육이나 인물의 미묘한 손짓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결국 이 작품조차 수많은 인물과 말의 군상만 남긴 채 밑그림 상태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그들의 눈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단순히 그림을 완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자연의 비밀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마감 기한과 자신의 내면에서 요구하는 완벽함 사이의 괴리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타고난 관찰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문으로 향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렌체의 공방에서 그는 예술가로서의 성공보다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고독과 그 안에서 피어난 사유는 후일 그의 작품들이 갖게 될 신비로운 깊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붓을 든 채 긴 밤을 지새우던 젊은 예술가는 그렇게 세상의 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482년 30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의 좁은 골목과 익숙한 작업실을 뒤로하고 알프스 산맥 너머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밀라노 공국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술적 감각이 전부였던 피렌체와는 사뭇 다른 군사적이고 실용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지배자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의 마음을 얻기 위해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치밀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도시를 지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재다능한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루도비코에게 보낼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의 목록을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적을 막아내는 가벼운 다리, 성벽을 허무는 대포, 그리고 바다 위를 가르는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그의 상상력은 전쟁의 영역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붓 대신 계산기를 쥐고 아름다움 대신 효율성을 고민해야 했던 이 시기는 그에게 낯선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이 단순히 캠퍼스 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밀라노에서 유명한 앙굴의 성모를 의뢰받아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가 보여준 이 작품은 피렌체 시절보다 한층 더 깊어진 명암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굴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인물들의 살결이 빛을 받아 섬세하게 드러나는 묘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성당 측과 계약의 세부 사항, 특히 작품의 대가와 완성 시기를 두고 수년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자신의 완벽을 향한 기준이 당시의 상업적인 계약 관습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그의 호기심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기하학적 비례를 연구하거나 비행하는 새의 날갯짓을 관찰하며 인간이 왜 하늘을 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그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에서 사람들은 그의 예술적 재능에 감탄했지만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설계도 속에서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계의 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여정은 그에게 더 이상 그림을 완성하지 못해 고뇌하는 화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해석하는 설계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낯선 도시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는 그렇게 자신의 지적인 울타리를 세상 밖으로 끝없이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1489년 37살의 레오나르도는 밀라노 궁정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자신의 가문을 드높일 상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청동 기막상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m가 넘는 거대한 조각상은 그에게 단순한 예술적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뒤로 했던 수많은 과제들을 딛고 밀라노라는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다시 조각칼과 도면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관찰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마구간을 매일같이 찾아가 종마들의 근육이 어떻게 팽창하고 수축하는지, 뒷다리에 힘을 줄 때 척추가 어떻게 휘어지는지 달리는 순간의 찰나를 수천 장의 종이 위에 기록했습니다.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은 예술이라기보다 치밀한 건축 공학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7m의 육중한 청동 무게를 말의 뒷다리만으로 지탱할 수 있을지 그는 수학적 계산과 역학의 원리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색을 칠하는 것보다 진흙으로 거대한 모형을 빚고 쇳물을 붓기 위한 거푸집을 설계하는 작업에 그는 훨씬 더 깊이 몰입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기마상 제작을 위해 당대에는 시도된 적 없는 혁신적인 주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쇳물을 틀 안으로 한꺼번에 흘려보내야 하는 기술적 문제와 말의 자세가 가진 균형을 맞추는 일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말을 관찰하고 밤에는 주조 기술에 관한 도면을 그리며 조각상 하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1493년 그는 드디어 기마상의 거대한 진흙 모형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광장에 세워진 잿빛의 거대한 말은 당장이라도 허공을 박차고 튀어나갈 듯한 생동감을 뿜어냈고 밀라노 시민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했던 영광은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허망하게 사그라졌습니다. 1494년 프랑스 군대의 침공 위협이 밀라노를 조여오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작은 기마상을 완성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70톤의 귀한 청동을 대포를 만드는 재료로 징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10년 가까이 공들여 빚어낸 예술의 꿈이 살상을 위한 무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레오나르도는 묵묵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예술을 위한 고민이 현실의 권력과 전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가 구현하려 했던 말은 단순히 권력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생명체를 인간의 손으로 재현해 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쟁이라는 현실에 묻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1499년 프랑스 군대가 밀라노를 점령했을 때 관역이 되어 산산조각난 진흙 모형은 빗물에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수첩 속의 말의 움직임과 기계적 원리를 수백 장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완성된 청동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치열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멈춰버린 기마상을 뒤로하고 레오나르도는 또 다른 기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대 후반을 지나며 그는 어떤 결과물이 사라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탐구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청동상 대신 그의 수첩에는 또 다른 질문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쳤던 정성이 다른 형태로 남아 다시 묵묵히 펜을 들었습니다. 1495년 43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 벽면에 자신의 평생에 걸친 연구를 집약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의 식사 공간이라는 일상적인 장소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그에게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짧은 구절을 하나의 완벽한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했던 그는 예수와 12제자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의 순간을 마치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묘사하려 했습니다. 그는 벽면에 회반죽을 바르고 그 위에 유성 물감과 템페라를 혼합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벽이라는 캔버스는 종이나 나무판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실험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프레스코 기법이 가진 제약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면 위에서 색을 섞고 명암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인물들의 표정에 깃든 심리적 변화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포착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그는 며칠 동안 붓을 들지 않고 벽 앞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붓질 한 번 하지 않고 그림 앞에 서서 인물들의 배치와 빛의 각도를 고민했습니다. 식당을 드나드는 수도원 원장은 그의 느린 작업 속도를 보며 인내심을 잃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 그림의 완성은 기한 내에 끝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배신과 충격, 슬픔과 경외라는 감정을 화폭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 예수의 얼굴을 그릴 때 그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신성함을 유지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인간의 고뇌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며 가장 적합한 표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제자들의 얼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을, 누군가는 의심을, 또 누군가는 슬픔을 드러내도록 배치하며 그는 그림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구현한 원근법은 식당의 실제 공간과 벽화 속 공간을 마치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식사를 거르거나 작업실에서 잠을 자며 그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한 새로운 물감 조합은 벽면과의 접착력이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의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시도가 시간의 흐름 앞에서 무력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영원히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대로 점차 소멸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작품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수많은 복원 작업을 거쳤음에도 현대의 관람객들은 여전히 이 그림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예술가들은 이 작품이 보여주는 절묘한 원근법과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후대 회화에 미친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으나 물감은 흩어지고 인물들의 윤곽은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표정과 감정의 깊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남기려 했던 한 인간의 치열했던 기록이 43살의 레오나르도에게는 이토록 벅차고도 서늘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1499년 47살의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를 점령한 프랑스군을 피해 정처 없는 방랑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만토바와 베네치아를 거쳐 다시 돌아온 피렌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예술가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대 이탈리아는 수많은 도시 국가가 서로의 영토를 뺏고 뺏기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1502년 그는 피렌체의 권력자 체사레 보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군대 소속 기술자로 합류했습니다. 군사 기술자로 일하게 된 레오나르도는 단순히 무기를 설계하는 역할을 넘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지도를 그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미숙한 지도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수학적인 비례와 정밀한 측량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도시의 성벽과 요새, 강물의 흐름과 도로의 높낮이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만든 이몰라의 지도는 오늘날 도시공학의 시초라고 불릴 만큼 정교하고 정확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듯한 이 지도는 지배자들에게 전장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정보의 도구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관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공격하는 병기나 물길을 막는 제방을 설계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자연의 힘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적의 공격을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벽의 경사면을 조정하여 포탄의 충격을 분산시킬 것인지, 이 모든 질문은 그에게 흥미로운 물리적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파괴적인 행위 속에서도 자연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인간의 기술로 체계화하는 과정에 몰두했습니다. 물론 그가 설계한 병기들이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을 거부하기보다 기술이 가진 힘을 통제하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체사레 보르자의 군대는 그의 정밀한 지도 덕분에 복잡한 지형지물 속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관찰과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 중에도 틈틈이 구름의 모양이나 산의 지질 구조 혹은 특이한 식물의 형태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전쟁터는 단순히 살육의 현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시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계의 원리에서 그는 지렛대의 힘을 보았고 적을 교란하는 전략 속에서 심리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이제 예술가의 감수성과 공학자의 차가운 이성을 하나의 시선으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그의 펜 끝에는
땅의 굴곡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집요함이 묻어 있었고 성벽을 설계하는 그의 도면에는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효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야영지에서 텐트 밖으로 나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도의 선들은 낮게 깔린 땅의 기록이지만 하늘은 어떤 경계도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그리며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인간들을 보았고 별을 관찰하며 우주의 질서를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은 땅의 작은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지도를 완성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 선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후대의 누군가에게는 이 땅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유산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의 기술자로 지냈던 이 짧은 기간은 레오나르도에게 공간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점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도시 전체의 지도를 만드는 것은 그에게 같은 맥락의 작업이었습니다. 둘 다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규칙을 찾아내어 종이 위에 재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피렌체를 떠나 전장을 누비던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그가 만들어낼 방대한 지식 체계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47살의 레오나르도는 그렇게 지도 위에 선 하나하나에 자신의 사유를 담으며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관찰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담담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1503년 51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익숙한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밀라노에서의 화려했던 궁정 생활과 전장을 누비던 긴장된 나날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자신의 뿌리인 피렌체의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고향은 그를 따뜻하게 환대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많은 풍파를 겪은 뒤였습니다. 혈기왕성한 독립예술가로서의 포부만 가득하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50대의 레오나르도는 수많은 미완의 과제와 전쟁터에서 보았던 인간의 허망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의뢰를 받아 한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나리자입니다. 초상화는 당시 부유한 가문들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즐겨 찾는 보편적인 예술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 이 그림은 단순한 의뢰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인물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델 리자 게라르디니는 때로는 지루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실에 앉아 있었고 레오나르도는 그녀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화폭에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작업실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가 이 그림에 들인 시간은 일반적인 초상화의 제작 기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는 모델의 옷주름 하나, 머릿결의 흐름 하나를 그리기 위해 인체의 구조와 빛의 반사를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맺힌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인간이 미소를 지을 때 얼굴의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기법인 스푸마토는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사물의 윤곽을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듯한 몽환적인 느낌은 그녀의 미소에 알 수 없는 신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평생 연구해온 해부학, 빛의 원리, 그리고 심리학적 사유가 모두 모여 맺힌 하나의 결정체였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이 초상화를 의뢰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두고 계속해서 덧칠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변화를 주며 살아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왜 그는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놓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그의 집요한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초상화 속 여인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슬프게 보이기도 하고 기쁘게 보이기도 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가진 감정의 모호함을 화폭이라는 정지된 공간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변하고 인간의 감정도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미소를 그려내는 일은 그에게 일종의 철학적인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며 화려한 예술적 기교에 감탄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그 안에서 자신이 겪었던 지난 시간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51살에 그가 느꼈던 인생의 깊이와 관찰자로 살아온 고독이 모나리자의 은은한 미소 뒤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관람객들은 이 작품에 담긴 미묘한 감정 표현과 빛의 조절에 대해 회화 역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누군가는 이 미소를 보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레오나르도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원했던 것은 후대의 찬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완벽한 표정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1510년 58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병원 지하실을 자신의 은밀한 연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화폭에 옮기는 예술가를 넘어 피부 아래 숨겨진 인간의 육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탐구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체의 해부는 신성한 육체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엄격히 금기시되었지만 레오나르도는 호기심으로 그 금지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지하실에서 그는 죽은 자의 몸을 메스로 가르며 인간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하실에서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생명의 구조였습니다. 그는 뼈의 마디와 근육의 결, 그리고 신경이 뻗어나가는 통로를 한 올 한 올 분리하며 기록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어깨의 근육,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대퇴부의 뼈대, 심장의 판막이 피를 뿜어내는 방식까지. 그는 이를 수천 장의 종이 위에 정교한 도면으로 그려냈습니다. 그가 그린 해부도는 단순히 의학적인 기록을 넘어 인간의 몸을 기하학적인 비례와 역학적인 균형으로 해석한 하나의 기록물이었습니다. 그는 인체의 구조를 마치 성당의 건축 도면을 설계하듯 정밀하게 수치화하고 시각화했습니다. 그가 해부를 마친 뒤 시신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다시 수습되어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해부라는 행위 자체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금기였기에 그는 늘 발각될 위험을 안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나 종교 당국의 감시를 피해 가장 은밀하고도 어두운 시간만을 골라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의 연구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났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신성모독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숨기거나 파기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시신을 처리하고 돌아온 뒤에도 그 흔적을 자신의 노트 속에만 남겼습니다. 그에게 해부는 어떤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지 알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자연의 일부이며 언젠가는 거대한 순환 속으로 돌아갈 것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해부학 노트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 지식의 보고로 평가받지만 본인에게는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깊은 사색의 과정이었습니다. 58살에 그가 해부학에 몰두했던 이유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장 온전하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낡은 종이 위에 그려진 정교한 인체의 기록들을 보며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펜 끝으로 닿으려 했던 생명의 깊은 심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지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가진 경이로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넘어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과 금기를 뒤로하고 오직 자신만의 진리를 쫓았던 그의 발자취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깊은 사유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1516년 64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평생을 보낸 이탈리아를 뒤로하고 프랑스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와 밀라노 그리고 로마를 거치며 그가 쌓아 올린 지적 성취들은 이제 늙은 예술가의 짐꾸러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왕 프랑수와 1세는 그를 단순히 화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스승으로 모셨고 앙부아즈의 클로 리세성을 그의 안식처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시기 레오나르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평생 몰두했던 자연의 신비와 인체의 조화를 기록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고요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성의 정원을 거닐며 물의 소용돌이를 관찰하고 빛이 대기를 통과하며 만드는 미묘한 색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절 그가 몰두했던 대표적인 작품은 성 안나와 성 모자입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성 안나, 그리고 아기 예수가 어우러진 장면을 독특한 삼각형의 구도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인물들의 배치를 넘어 그들이 나누는 눈빛과 미소, 그리고 인체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생명의 탄생과 순환이라는 주제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성 안나와 성 모자에서 드러나는 그의 기법은 수십 년간 다듬어온 스푸마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경계는 마치 대기 속에 녹아든 것처럼 부드럽고 그들이 앉아있는 배경은 거칠고 웅장한 바위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는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숨쉬고 있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는 이 그림을 프랑스로 가져와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끊임없이 덧칠하고 수정했습니다. 완성을 향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발견한 자연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담아내려는 정직한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왕은 자주 그를 찾아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왕은 레오나르도가 펜 끝으로 묘사하는 세상의 원리에 감탄했고 예술가는 왕의 순수한 호기심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쇳물을 붓거나 거대한 성벽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종이 위에서 새의 날개뼈 구조를 연구하거나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리며 우주의 질서를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앙부아즈의 부드러운 바람과 성안의 정적이 그를 감쌌고 그는 그 안에서 생애 가장 평화로운 창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화면 속 인물들이 나누는 평온한 시선에 주목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이가 얽혀있는 그 모습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 또한 그 거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조용히 고백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그림 구석구석에 자신의 고뇌와 사색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손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성을 감쌀 때면 그는 촛불을 켜고 자신이 그려낸 인물들의 표정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50대 시절 그렸던 모나리자의 미소와 닮아 있으면서도 한층 더 너그럽고 깊어진 느낌을 줍니다. 성 안나와 성 모자는 오늘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그림 앞에서 시대를 앞서간 거장이 말년에 도달했던 예술의 한계를 봅니다. 레오나르도는 마지막 붓질을 통해 그 평온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517년 레오나르도의 나이는 65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의 육체는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의 마비 증상은 그가 평생 붓을 들고 정밀한 선을 그려내는 작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클로리세 성의 창가에 앉아 정원 위로 내려앉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관찰해온 빛의 굴절과 대기의 변화를 사유했습니다. 붓을 들 힘이 부족할 때는 펜을 쥐고 노트의 여백을 채웠습니다. 그에게 기록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본능이자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여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질서를 통해 자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초승달 모양의 도형들인 루눌라를 연구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도형과 결합하여 완벽한 원이나 사각형을 이루는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예술가로 살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늘 수학자의 엄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과 기하학적 도면을 수첩의 페이지마다 빼곡히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가 죽음 직전까지 무엇을 탐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물의 운동에 관한 연구를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생 강물을 관찰하고 소용돌이를 스케치하며 액체가 흐르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하나의 체계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다시 합쳐지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첩 속에 비 오는 날의 풍경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며 자신이 마주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갈무리했습니다. 왕 프랑수아 1세는 때때로 그를 찾아와 조용히 곁에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레오나르도가 겪은 피렌체의 예술계와 밀라노에서의 화려했던 연회, 그리고 전쟁터에서 보았던 무수한 풍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왕에게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을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이 발견한 자연의 원리들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왕은 그에게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스승을 보았고, 예술가는 왕에게서 자신의 사유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 안의 공기 속에 섞여 앙부아지의 긴 밤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를 연주하거나 성의 복도에 앉아 작은 새들의 날갯짓을 구경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조차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그려놓은 수많은 미완의 그림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담긴 밑그림들과 노년의 고뇌가 묻어있는 색채들은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성이란 결국 자신이 도달한 지점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부아지의 숲은 계절을 따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녹색의 잎들은 갈색으로 물들고 다시 차가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순환의 과정을 지켜보며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삶 또한 하나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담담히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을 더 이루어야겠다는 조급함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보고 듣는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는 앙부아즈의 정원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생애 가장 고요하고 깊은 사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518년 66살이 된 레오나르도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리의 통증과 손의 경련은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도구인 붓과 펜을 더는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많은 풍경과 자연의 원리들을 불러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기억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살아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젊은 시절 보았던 알프스의 만년설과 밀라노의 습한 공기 그리고 피렌체의 강물 소리를 다시 묘사했습니다. 왜 물은 돌을 만나면 갈라지는지, 왜 나뭇잎은 햇빛을 향해 특정한 각도로 기울어지는지 그는 평생 품어왔던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사투는 끝났고 그 자리에 세상의 이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연구들을 왕 프랑수아 1세에게 선물처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왕은 그 기록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왕은 그 노인이 그린 물의 흐름 도면과 식물의 성장 구조를 보며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지평이 어디까지인지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그 기록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보다는 그것들이 온전히 정리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왕실의 보물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라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제자였던 멜치와 카포티에게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수많은 미완의 기록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지키려 애쓰지 말고 그저 기록된 내용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에게 기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이 잠시 빌려준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조차 자연의 순환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의 정원에는 그가 직접 심었던 허브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몸 또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가 해부학을 통해 보았던 것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그 육체를 구성했던 성분들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로 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가도 기술자도 군사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한 명의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나의 생애 또한 제 갈 길을 다하고 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의문들은 이제 하나의 조용한 마침표를 향해 나아간다. 레오나르도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비밀을 모두 풀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에 그가 맞이한 평온은 평생 멈추지 않았던 호기심이 스스로를 태우고 남은 아주 고요한 재와 같았습니다. 앙부아즈의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는 별들이 차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519년 5월 2일 프랑스의 앙부아즈 클로리세 성의 작은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펜을 들 힘도 창밖의 노을을 쫓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자신의 평생을 함께했던 제자들과 그를 스승으로 예우했던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마지막 배웅을 받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봄의 공기는 그가 평생 연구했던 자연의 냄새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풀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우주 속에 떠다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풀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미지의 영역들이 존재하기에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수천 장의 필사본과 잉크 자국이 묻은 도면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연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비행하는 새의 날갯짓을 분석했던 그의 노트는 수백 년 후에 인간이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물의 흐름을 계산했던 그의 도면은 현대의 도시공학과 유체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정작 레오나르도는 자신을 그저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려 애썼던 한 명의 호기심 많은 인간으로 정의하려 했습니다. 그는 완성된 작품들보다 완성되지 못한 연구들에 자신의 삶을 더 많이 투영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무언가를 결론짓는 과정이 아니라 쉼없이 질문을 던지며 진실에 다가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미완의 그림과 노트들은 그래서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탐구의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가 남긴 기록들을 정리하며 한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과 과학이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지평선 너머에는 그가 평생 찾고자 했던 대자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의문 자체가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귀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에 나타날 탐험가들이 다시 그 질문들을 이어받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짧은 마침표가 아니라 긴 울림을 남기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만 장의 기록과 미완으로 남은 수많은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고 오늘날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관찰의 눈빛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끝내 완벽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한 인간의 겸손함을 마주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평생을 바쳐 자연의 언어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새의 날개 구조에서 비행의 원리를 찾고 물의 소용돌이에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방식을 탐구하며 그는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해부는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어떤 기계적인 정교함을 통해 움직이는지 설계도를 확인하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지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려낸 근육과 뼈의 기록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의학의 기초가 되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박물관에 박제된 그림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비 오는 날 바닥을 적시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 안의 질서를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레오나르도의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내라고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고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쉼없이 질문을 던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더 오래 관찰하라고 속삭입니다. 6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탐구와 세상을 향한 애정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